어머니, 이제부터 여기가 어머님 방이에요. 아들의 목소리는 나긋했지만 그 울림은 텅 빈 내 가슴을 후벼 팠다. 나는 소리도 없이 무너져 내렸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있는 새하얀 벽과 아직 주름 하나 없는 빳빳한 시트가 씌워진 침대,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던 낯선 하늘 조각뿐이었다. 방금 전까지 내가 딛고 서 있던 세상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내 40년 세월이 고스란히 녹아있던 그 집. 남편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던 그 공간은 한낱 꿈이었던가. 모든 것은 바로 오늘 아침. 익숙한 고요함 속에서 시작되었다. 새벽 5시 반. 알람 없이도 눈이 떠지는 건 오래된 습관이었다. 밤새 굳어있던 몸을 일으키자 삐걱거리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다. 남편이 떠나고 3년. 혼자 맞는 아침은 늘 그렇게 소리부터 나를 방했다. 나는 더듬더듬 벽을 짚으며 거실로 나갔다. 희뿌연 새벽빛이 낡은 소파와 손때 묻은 탁자 위로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다. 먼지 하나 없이 잘 닦인 마루는 내 맨발에 차갑게 와 닿았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베란다의 난초들에게 물을 주는 것이었다. 남편이 살아생전 자식처럼 아끼던 호접란들이었다. 그는 매일 아침 이 난초들을 들여다보며 하루를 시작했다. 어떤 날은 꽃이 피었다고 어린애처럼 기뻐했고, 어떤 날은 잎이 시들었다며 온종일 시무룩해 했다. 그가 떠난 후 이 난초들은 그가 내게 남긴 마지막 유산이자 그의 분신이 되었다. 나는 분무기를 들어 마른 잎사귀 하나하나에 정성껏 물을 뿌렸다. 보랏빛 꽃잎에 맺힌 물방울이 새벽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다. 여보, 잘 잤어요. 얘들은 오늘도 아주 튼튼하네요. 나직한 목소리가 허공에 흩어졌다. 대답 없는 메아리, 익숙해질 법도 한데. 가슴 한 구석이 시큰거렸다. 아침 식사는 늘 간단했다. 어젯밤 끓여둔 된장찌개를 두고 냉장고에 있던 나물 몇 가지를 꺼냈다. 혼자 먹는 밥상은 차리는 것보다 치우는 게 더 일이었다. 그래도 끼니를 거르는 법은 없었다. 남편은 입버릇처럼 말했다. 사람이 제 몸을 귀히 여겨야 복이 온다고. 그 말을 지키는 것이 그에 대한 나의 예의라고 생각했다. TV를 켜니 요란한 소리와 함께 아침 드라마가 시작되었다. 막장이라 욕하면서도 매일 챙겨보는 드라마였다. 등장인물들의 과장된 슬픔과 분노를 보고 있노라면 내 안의 적막함이 조금은 희석되는 기분이었다. 밥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뒤 나는 집 안 구석구석을 쓸고 닦았다. 남편이 쓰던 서재도 잊지 않았다. 책장 가득한 낡은 책들. 그가 즐겨 앉던 흔들의자. 책상 위에 놓인 돋보기 안경까지. 모든 것이 그가 잠시 외출한 것처럼 제자리에 있었다. 나는 젖은 걸레로 책상 위 먼지를 닦아냈다. 그의 손길이 느껴지는 듯했다. 여기서 그는 신문을 읽고 편지를 쓰고 가끔은 꾸벅꾸벅 졸기도 했다. 이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었다. 우리의 시간이, 추억이, 사랑이 켜켜이 쌓여 만들어진 하나의 세계였다. 청소를 마치고 소파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다. 아파트 단지 화단에는 계절을 잊은 철쭉이 드문드문 피어 있었다.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 자동차 경적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평화로운 아침이었다. 내일도, 모레도 오늘과 같은 하루가 이어질 거라고. 나는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았다. 그때였다.
현관 도어록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다. 띠리릭, 띠리릭, 띠 하고 나는 깜짝 놀라 현관 쪽을 쳐다보았다.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이 없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머니, 저예요. 문을 열고 들어선 것은 아들 민혁이었다. 그 뒤로 며느리 지연의 얼굴도 보였다. 평일 오전에. 그것도 예고 없이 들이닥친 아들 내외의 모습에 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아니, 이 시간에 어쩐 일이냐. 회사 안 갔어. 오늘 오전에 잠시 시간 뺐어요. 어머니 드릴 말씀도 있고 해서요. 민혁은 내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며 신발을 벗었다. 반면 지연은 환하게 웃으며 내게 다가왔다. 손에는 백화점 쇼핑백이 들려 있었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이거 어머니 좋아하시는 약과예요. 근처에 볼일 보러 왔다가 생각나서 들렀어요.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그냥 오지.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지연이 내민 쇼핑백을 받아들었다. 속으로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평소 살갑지 않던 며느리의 과한 친절. 무언가 숨기는 듯한 아들의 태도. 분명 무슨 일이 있었다. 무슨 할 말이 있는데 그러니 내가 거실에 앉아 묻자. 민혁은 아내의 눈치를 한번 살피더니 어렵게 입을 뗐다. 그게 어머니, 요즘 기력도 없어 보이시고 혼자 계시는 게 저희도 영 마음에 걸려서요. 그래서 말인데 오늘 저희랑 어디 좀 같이 가셨으면 해서요. 어딜 병원에요. 큰 병원은 아니고 그냥 종합적으로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시게요. 좋은데 알아봤어요. 시설도 깨끗하고 의사 선생님들도 다 친절하시대요. 지연이 옆에서 거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또렷하고 망설임이 없었다. 네, 어머니. 요즘은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미리미리 검사받고 관리하셔야 오래오래 건강하게 저희 곁에 계시죠. 저희가 다 예약해뒀으니까 그냥 몸만 가시면 돼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며칠 전부터 무릎이 조금 쑤시긴 했지만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었다. 무엇보다 자식들에게 신세 지는 것이 싫었다. 괜찮다. 나 아직 건강해. 너희들 바쁜데 뭘 이런 것까지 신경 쓰고 그래.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가 마음이 편치 않아서 그래요. 제발 이번 한 번만 저희 성의를 봐서라도 같이 가주세요. 네. 민혁이 내 손을 잡으며 간절하게 말했다. 축 처진 아들의 어깨. 피곤해 절어 보이는 얼굴을 보니 차마 더 거절할 수가 없었다. 평생을 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아들이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더라면 저 아이의 어깨가 저렇게 무겁지는 않았을까. 늘 미안하고 안쓰러운 내 아들. 알았다. 너희들 마음이 그렇다면야. 그럼 옷만 갈아입고 오마.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다. 옷장 문을 열자 남편의 양복이 나란히 걸려있는 것이 보였다. 그 옆으로 내 외출복들이 초라하게 걸려 있었다. 나는 그 중에서 가장 점잖아 보이는 남색 원피스를 꺼내 입었다.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을 보았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자글자글한 눈가의 주름. 언제 이렇게 늙어버렸을까? 나는 가볍게 분을 바르고 희미해진 입술선 위로 립스틱을 덧칠했다. 자식들 앞에 초라한 모습으로 보이고 싶지 않았다. 거실로 나오자 아들 내외는 소파에 앉아
무언가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내가 나오자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다물었다. 자, 다 됐다. 가자. 어머니, 오늘 정말 예쁘시네요. 지연이 입에 발린 칭찬을 건넸다. 나는 멋쩍게 웃으며 현관으로 향했다. 신발을 신으려고 허리를 숙이는 순간 어지럼증이 일었다. 잠시 벽을 짚고 서 있자 민혁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다. 잠시 현기증이 나서 그래. 늙으면 다 그런 거다. 나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신발을 신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 안을 한번 둘러보았다. 베란다의 난초들, 손때에 묻은 가구들, 벽에 걸린 낡은 가족 사진. 그 모든 것이 잠시 동안의 작별 인사를 하는 듯했다. 곧 돌아올 것이기에 아주 잠깐의 헤어짐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철컥 하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무겁게 들렸다. 민혁이 운전하는 차는 서울 시내를 빠져나가 외곽으로 향했다. 나는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점점 낯선 길이 나타났다. 민혁아, 병원이 어디에 있기에 이렇게 멀리 가니? 아, 거의 다 왔어요. 어머니, 공기 좋은 데 있는 곳이라 그래요. 아들의 대답은 어딘가 석연치 않았다. 차는 곧 으리으리한 문이 있는 곳으로 들어섰다. 실버타운이라는 글자 대신 힐링 케어 센터라는 세련된 이름이 붙어 있었다. 잘 가꿔진 정원과 깨끗한 건물은 마치 고급 리조트 같았다. 여기가 병원이니 참 좋구나. 내 순진한 감탄에 지연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어머니. 여기서 검사도 받고 물리치료도 받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즐기실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차에서 내리자 정장을 입은 직원이 다가와 깍듯하게 인사를 했다. 그녀는 우리를 건물 안으로 안내했다. 내부는 호텔 로비처럼 넓고 환했다. 군데군데 모여 앉아 담소를 나누는 노인들의 모습이 보였다. 모두들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들의 얼굴에서는 어딘지 모를 쓸쓸함이 묻어났다. 우리는 상담실이라는 곳으로 안내받았다. 젊고 상냥해 보이는 상담실장이 우리를 맞았다. 그녀는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서류와 브로슈어를 펼쳐놓고 유창하게 설명을 시작했다. 최첨단 의료시설, 맞춤형 식단,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 24시간 케어 시스템. 그녀의 설명은 완벽했지만 나는 점점 불안해졌다. 이건 단순한 건강검진이 아니었다. 민혁아, 이게 다 뭐니? 그냥 검사만 받으러 온 거 아니었어. 내가 묻자. 민혁은 시선을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대신 지연이 나섰다. 그녀는 내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말했다. 어머니,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저희가 어머니를 위해 정말 오랫동안 고민하고 내린 결정이에요. 여기는 그냥 병원이 아니라 어머니 같은 분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는 곳이에요. 집에서 혼자 계시는 것보다 여기서 전문가들의 보살핌을 받으시는 게 훨씬 좋잖아요. 순간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 왔다. 귀가 웅궁거리고 눈앞이 아찔했다. 그게 무슨 말이니? 내가 왜 이런 곳에 너희가 나를 여기에 버리겠다는 뜻이야. 목소리가 심하게 떨려 나왔다. 버리다니요. 어머니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저희가 어떻게 어머니를 버려요? 이건 다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민혁 씨도 매일 어머니 걱정에 잠을 못 자요. 저희도 저희 생활이 있는데 매일같이 어머니를 찾아뵐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게 최선이에요. 어머니. 지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녀의 눈에는 일말의 미안함도 동정심도 없었다. 오직 합리성과 효율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나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아들을 바라보았다. 내 아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내 아들만큼은 내 편이 되어줄 것이라고 믿었다. 민혁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엄마가 여기에 있는 게 최선이라고. 민혁은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릴 뿐이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지연이 말이 맞아요. 이게 어머니를 위한 길이에요. 그 순간 내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배신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나는 입술을 깨물며 억지로 참았다. 이 사람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상담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내가 정신을 차릴 겨를도 없이 지연은 서류 몇 군데에 사인을 했다. 내 동의는 필요 없었다. 모든 것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나는 꼭두각시처럼 그들이 이끄는 대로 끌려갈 뿐이었다. 상담이 끝나고 직원은 우리를 어느 방 앞으로 안내했다. 문에는 203호라는 번호판이 붙어 있었다. 직원이 카드를 대자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방 안에는 침대와 작은 옷장, 탁자가 전부였다. 그리고 창계는 내가 아침에 물을 주었던 호접난 화분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며느리가 미리 가져다 놓은 모양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아들이 내 어깨를 가만히 감싸며 말했다. 내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그 한마디. 어머니, 이제부터 여기가 어머님 방이에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울음을 삼키느라 입술만 파르르 떨었다. 민혁과 지연은 금방이라도 떠날 기세였다.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여기 전화기로 연락 주시고요. 주말에 다시 올게요. 지연은 사무적인 말투로 말하고는 돌아섰다. 민혁은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결국 아내의 뒤를 따라 방을 나갔다. 쿵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내 심장의 비수처럼 꽂혔다.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한참을 서 있었다. 그러다 천천히 창가로 다가갔다. 낯선 창밖 풍경, 낯선 공기, 낯선 침묵, 오직 저 보랏빛 호접란만이 이곳이 현실임을. 내가 철저히 혼자가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었다. 남편의 분신 같던 저 난초는 이제 내 슬픔의 증인이 되어버렸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턱 끝에 매달렸다. 차가운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이 희미하게 흔들렸다. 늙고 버려지고 무력해진 한 여자가 그곳에 서 있었다. 그날 나의 세상은 소리 없이 끝났다. 그들이 떠나고 얼마나 지났을까. 시간 감각이 사라졌다. 나는 여전히 문 앞에 서서 방금 전 닫힌 문이 다시 열리고 아들이 어머니, 잘못했어요. 이제 집에 가요. 라고 말하며 나타나 주기를 기다렸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문은 굳게 닫힌 채 미동도 없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발소리와 간호사의 나직한 목소리만이 이곳이 현실임을, 내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나는 마비된 다리를 힘겹게 움직여 방 안으로 들어섰다. 모든 것이 낯설었다.
공기 중에 떠도는 옅은 소독약 냄새. 발밑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바닥의 감촉.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의 각도까지. 마치 잘 짜인 연극 무대에 나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기분이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누군가 정해놓은 배역을 연기해야만 하는 배우처럼 나는 침대의 가장자리에 힘없이 걸터 앉았다. 빳빳한 시트는 내 몸무게에도 좀처럼 구겨지지 않았다. 모든 것이 새 것이었지만 그 어떤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이곳은 집이 아니었다. 집에 흉내를 낸 정교한 감옥일 뿐이었다. 눈을 감자. 몇 시간 전 상담실에서의 일이 지독한 악몽처럼 다시 떠올랐다. 그 순간 나는 무력했고 그들은 단호했다. 어머니. 이건 다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지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매끄러웠다. 그녀는 내 손을 잡고 있었지만 그 손에서는 어떠한 따스함도 전해지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형식적인 제스처에 불과했다. 집에서 혼자 계시다.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흉흉한데요. 여기는 24시간 내내 전문가들이 상주하고 응급 상황에도 바로 대처할 수 있어요? 이게 현대 사회의 진정한 효도라고 생각해요. 어머님, 효도, 그 단어가 내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다. 내가 아는 효도는 아침 저녁으로 안부를 묻고 주말이면 함께 밥을 먹고 힘들 때 서로의 어깨를 기대는 것이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편리함과 안전이 아니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반박하려 했다. 나는 아직 괜찮다.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아. 너희들한테 짐 되기 싫어서 매일 운동하고 밥도 꼬박꼬박 챙겨 먹는다. 나는 너희와 함께 늙어가고 싶지. 이런 곳에 갇혀서 외롭게 죽고 싶지 않다. 하지만 말이 되어 나오지 않았다. 충격과 배신감에 목이 메어 의미 없는 신음소리만 새어나왔다. 내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것일까. 상담실장은 기다렸다는 듯 서류 뭉치를 지연 앞으로 밀었다. 그럼 계약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자분께서 이쪽에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입소 계약서와 생활수칙 동의서, 그리고 의료정보 활용 동의서입니다. 지연은 망설임 없이 펜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빼곡하게 적힌 작은 글씨들을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란을 찾아 거침없이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다. 사각, 사각. 펜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내 심장을 도려내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모든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나 모르게 계획되고 준비된 일이라는 것을. 오늘 아침에 갑작스러운 방문도, 어색한 친절도, 병원에 가자는 말도 전부 나를 이곳에 데려오기 위한 치밀한 각본의 일부였다. 나는 필사적으로 민혁을 쳐다보았다. 내 마지막 희망, 내 아들. 그는 상담이 시작된 이래로 줄곧 창밖만 보고 있었다. 마치 이 공간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그의 옆모습은 고뇌에 차 있는 것 같기도 했고 모든 것을 체념한 것 같기도 했다. 미녀가 내가 애타게 부르자. 그는 움찔하며 나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네, 어머니, 너는 정말 괜찮은 거니 엄마가 이런 곳에 와도? 내 물음에 민혁은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의 침묵은 1000마디의 동의보다 더 아프게 나를 찔렀다.
그는 아내의 결정에 반대할 용기가 없었고 어머니의 고통을 외면하기로 선택한 것이다. 나는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붙잡고 마지막으로 물었다. 이곳 비용은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좋은 곳은 비쌀 텐데. 그제야 민혁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저희가 알아서 다 할게요. 그 알아서라는 말의 의미를 그때는 알지 못했다. 그저 자식들이 무리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어리석은 걱정을 했을 뿐이다. 내 평생의 보금자리가. 남편과 나의 역사가 담긴 그 집이 이미 그들의 손에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지연의 서명은 계속되었다. 내 건강 상태, 내 재산, 내 남은 삶에 대한 모든 권리가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종이 몇 장 위에서 그들에게 넘어가고 있었다. 나는 그저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마치 내 장례식을 내가 직접 지켜보는 것처럼 기이하고 끔찍한 시간이었다. 모든 서명이 끝나자 상담실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다. 수속은 모두 끝났습니다. 박수진 어르신, 저희 힐링 케어 센터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환영, 그 단어가 이토록 공허하고 잔인하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방 안은 여전히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붙박이장 문을 열자 내 옷 몇 벌이 단정하게 걸려 있었다. 내가 가장 아끼던 남색 원피스, 봄, 가을에 즐겨 입던 카디건, 그리고 겨울 외투. 나머지는 어디로 갔을까? 내 사계절은 이제 이 몇 벌의 옷으로 압축되어 버린 걸까? 욕실은 깨끗했지만 차가웠다. 모든 것이 안전을 위해 설계되어 있었다. 미끄럼 방지 타일, 곳곳에 설치된 안전바, 날카로운 모서리가 없는 세면대, 심지어 거울조차 깨지지 않는 특수 소재로 만들어져 있었다. 그들의 세심한 배려가 나를 올가매는 족쇄처럼 느껴졌다. 침대 머리맡에는 비상 호출 벨이 달려 있었다. 위급 시 누르세요. 나는 손을 뻗어 그 차가운 플라스틱 버튼을 만져보았다. 지금이 바로 내 인생에서 가장 위급한 순간인데 이 버튼을 누르면 누가 나를 구하러 올까? 아닐 것이다. 이 버튼은 내 영혼의 구조 신호가 아니라 오직 내 육체의 고장을 알리는 신호일 뿐이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젊은 간호사가 식판을 들고 들어왔다. 어르신,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그녀는 내 앞에 놓인 작은 탁자 위에 식판을 내려놓았다. 흰쌀밥과 미역국, 조기구이 한 토막, 그리고 나물 3가지, 영양사의 철저한 계산 아래 만들어진 완벽하게 균형 잡힌 식단이었다. 하지만 그 어떤 음식에서도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맛있게 드세요. 다 드시면 밖에 내놓으시면 됩니다. 간호사는 상냥하게 말하고는 방을 나갔다. 다시 혼자가 되었다. 나는 숟가락을 들었다. 밥을 한술 떠서 입에 넣었다.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았다. 억지로 몇 숟갈 넘기려 했지만 도저히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결국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창밖은 어느새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낯선 건물들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저 불빛 너머 어딘가에 내 집이 있을 것이다. 내가 없는 내 집, 지금쯤 그곳은 어떤 모습일까? 내가 늘 켜두던 거실의 은은한 등은 꺼져 있을까?
베란다의 난초들은 물이 말라 시들어가고 있을까? 아니면 아들 내외가 벌써 그 집을 차지하고 자신들의 미래를 계획하고 있을까? 나는 창가로 다가가 작은 호접난 화분을 내려다보았다. 보랏빛 꽃이 피 어둠 속에서도 선명했다. 남편은 이 꽃을 보며 말했다. 호접란의 꽃말이 행복이 날아온다라고. 당신과 함께하는 매일이 내게는 행복이 날아오는 날이라고. 그 말을 하던 그의 다정한 눈빛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졌다. 여보, 나 어떡해요? 나 이제 정말 혼자가 됐어요. 터져나오는 울음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낯선 방. 차가운 공기 속에서 내 서러운 울음소리만이 가득 울려 퍼졌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아무도 닦아주지 않는 눈물이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한 대가가 이것이란 말인가. 나의 사랑, 나의 청춘, 나의 모든 것을 바친 결과가 고작 차가운 서명 몇 개로 정리되는 것이란 말인가.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낯선 침대에 누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천장에 어른거리는 희미한 그림자들이 마치 나를 비웃는 유령들 같았다. 문득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수진아, 혹시 내가 먼저 가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 당신은 강한 사람이니까. 씩씩하게 잘 살아갈 거야. 우리 아들 잘 부탁해. 나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나는 강하지 않았다. 아들을 잘 부탁한다는 그의 마지막 유언도 나는 지켜내지 못했다. 오히려 그 아들에게 버림받았다. 미안해요. 여보, 정말 미안해요. 나는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되뇌었다. 죄책감과 배신감,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내 안에서 거대한 소용돌이를 일으켰다. 그렇게 나의 첫날 밤은 지독한 절망과 함께 깊어가고 있었다. 밤은 도둑처럼 왔다가 유령처럼 사라졌다. 뜬 눈으로 맞이한 아침은 회색빛이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빛은 어제 아침 내 집 거실을 채우던 따스한 햇살과는 달랐다. 모든 색을 바래게 하는 차갑고 무기질적인 빛. 나는 삐걱거리는 몸을 일으켜 침대에 걸터 앉았다. 온몸의 뼈마디가 비명을 지르는 듯했다. 낯선 잠자리가 남긴 통증인지 아니면 마음의 병이 몸으로 번진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똑똑 정확히 7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어제의 그 간호사였다. 어르신. 좋은 아침입니다. 혈압이랑 혈당 체크할 시간이에요.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내 팔에 혈압계를 감고 손가락 끝을 작은 바늘로 찔렀다. 따끔한 통증과 함께 핏방울이 맺혔다. 기계가 뱉어내는 숫자를 수첩에 옮겨 적은 그녀는 상냥하게 말했다. 혈압이 조금 높으시네요? 어젯밤에 잘 못 주무셨나 봐요. 오늘은 좀 더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녀의 상냥함은 잘 훈련된 전문가의 것이었다. 거기에는 어떠한 개인적인 감정도, 진정한 염려도 담겨 있지 않았다. 나는 그저 관리해야 할 수많은 환자 중 한 명일 뿐이었다. 그녀가 나가고 잠시 후 또 다른 직원이 아침 식사를 가져다 주었다. 어제의 저녁과 마찬가지로 영양은 완벽했지만 옹이는 없는 식사였다. 나는 꾸역꾸역 절반쯤을 넘기고 수저를 내려놓았다. 입맛이 썼다. 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이 거대한 건물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하루를 시작하고 있겠지만 이 방 안의 시간은 멈춰버린 듯 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예전 같으면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저녁 찬거리를 고민했을 시간이다. 그러나 이제 나에게는 아무런 의무도 책임도 없었다.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졌지만 동시에 모든 것으로부터 버림받았다. 시선이 창가에 놓인 작은 호접난 화분에 머물렀다. 어제는 경황이 없어 제대로 보지 못했던 남편의 흔적, 나는 천천히 다가가 마른 잎사귀를 손끝으로 쓸어보았다. 이 작은 생명체는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 15년 전 늦은 봄이었다. 남편은 퇴근길에 이 호접난 화분을 들고 왔다. 평소 무뚝뚝하고 표현에 서툴렀던 사람이었기에 그의 손에 들린 화사한 꽃은 낯설기만 했다. 웬 꽃이에요. 내 물음에 그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다. 그냥 지나가다 보이기에 당신 생각나서 그 한마디에 그날의 피로가 모두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우리는 함께 베란다 가장 햇볕이 잘 드는 곳에 화분을 놓아두었다. 그는 그날 이후로 정말 자식처럼 난초를 돌봤다. 인터넷을 뒤져가며 물 주는 법, 비료 주는 법을 공부했고 매일 아침 저와 잎을 닦아주며 말을 걸었다. 그의 정성 덕분인지 난초는 해마다 잊지 않고 탐스러운 보랏빛 꽃을 피워냈다. 그가 병상에 눕게 되었을 때 그는 나에게 딱 한 가지를 부탁했다. 수진아, 다른 건 몰라도 저 난초는 잘 좀 돌봐줘. 저놈이 꽃을 피우면 나도 힘을 얻는 것 같아. 나는 매일 아침 난초의 사진을 찍어 병원에 있는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는 스마트폰 화면 속 작은 꽃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짓곤 했다. 그가 세상을 떠나던 해 겨울. 이상하게도 난초는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꽃을 피웠다. 마치 마지막 힘을 다해 주인을 위로하려는 듯이. 그가 떠난 후 나는 매일 아침 그를 대신해 난초를 돌봤다. 그것은 단순한 식물을 키우는 행위가 아니었다. 그와의 대화였고 그에 대한 나의 그리움의 표현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 난초가 여기에 와 있다. 나와 함께 이 낯선 공간에 갇혀버렸다. 행복이 날아온다던 그 꽃은 이제 내 절망의 증인이 되어버렸다. 나는 탁자 위에 놓인 낡은 사진 액자로 시선을 옮겼다. 나와 남편. 그리고 10살배기 민혁이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다. 경주의 어느 유적지 앞에서. 우리는 어색하지만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사진 속 민혁이는 까맣게 그을린 얼굴에 개구쟁이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다. 내 무릎을 베고 누워 장난치기를 좋아했고 아빠의 목에 매달려 말타기를 즐겨하던 아이. 내 세상의 전부였던 아이. 민혁이를 낳고 키우던 시절은 힘들었지만 행복했다. 남편의 월급은 넉넉하지 않았고 나는 살림의 보탬이 되고자 밤늦게까지 부업을 해야 했다. 동네 양장점에서 옷 수선을 하고 뜨개질을 해서 시장에 내다 팔았다. 내 손은 늘 바늘에 찔린 상처와 굳은 살로 거칠었다. 하지만 민혁이가 엄마가 만들어준 옷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 라고 말할 때면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담임 선생님이 나를 따로 부른 적이 있었다. 민혁이가 그림에 아주 뛰어난 재능을 보인다고 했다. 아이의 그림을 보고 감탄한 선생님은 제대로 된 미술 교육을 시켜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뛰었다. 어쩌면 내 아들이 위대한 화가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쳤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비싼 미술 학원비는 우리 형편에 감당하기 어려운 사치였다. 남편과 나는 며칠 밤을 고민했다. 결국 우리는 아이의 재능 대신 안정적인 미래를 선택하기로 했다. 미녀가 그림은 취미로만 하는 게 어떻겠니? 화가가 되어서는 먹고 살기 힘들단다. 너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지. 어린 민혁이는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 후로 아이는 다시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말을 꺼내지 않았다. 나는 가끔 아들의 방에서 스케치북에 몰래 그려진 멋진 풍경화들을 발견하곤 했다. 그럴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우리가 아이의 꿈을 꺾어버린 것은 아닐까. 아이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지 못한 우리의 무능력이 아이의 발목을 잡은 것은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아들의 학업에 매달렸다. 남들 하는 만큼은 해줘야 한다는 생각에 무리를 해서 과외를 시키고 좋은 책을 사주었다. 민혁이는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듯 열심히 공부했고 명문대에 합격했으며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 그리고 예쁜 며느리를 얻어 가정을 꾸렸다. 나는 그것이 성공이라고 믿었다. 내가 포기한 모든 것들, 내 아들이 포기해야 했던 꿈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했다. 사진 속의 그 아이는 어디로 갔을까? 엄마의 작은 상처에도 눈물을 글썽이던 그 여린 아이는 어쩌다 자신의 어머니를 이런 차가운 곳에 아무렇지 않게 밀어넣는 어른이 되어버렸을까? 내가 잘못 키운 것일까? 아니면 세상이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든 것일까? 나는 옷장 문을 열고 가장 안쪽에 걸려있던 남편의 낡은 스웨터를 꺼내 들었다. 그가 병원에서 마지막 겨울을 날 때 즐겨 입던 옷이었다. 몇 번을 빨았지만 아직도 그의 희미한 채취가 남아있는 듯했다. 나는 스웨터를 가슴에 품고 그대로 주저앉았다. 옷감의 부드러운 감촉을 느끼자.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의사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말했다.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환자가 고통스럽지 않게 해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다. 나는 병실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자며 그의 곁을 지켰다. 그는 하루가 다르게 말라갔다. 한때 산처럼 듬직했던 그의 몸은 앙상한 뼈만 남아 있었다. 어느 날 밤, 그는 힘겹게 내 손을 잡았다. 수진아,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거의 들리지 않았다. 뭐가 미안해요? 당신은 잘못한 거 없어요? 아니, 내가 미안해. 당신 혼자 두고 먼저 가서 미안하고, 당신 평생 고생만 시킨 것 같아서 미안해. 다음 세상에서는 내가 당신 꼭 호강시켜줄게. 눈물이 쏟아졌다. 나는 그의 앙상한 손을 부여잡고 고개를 저었다. 그런 말 말아요. 나는 당신 만나서 한 번도 고생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당신이랑 민혁이가 내 행복이었고 내 세상의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말아요. 그는 희미하게 웃었다. 그리고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다. 우리 아들 착한 아이야. 당신한테 잘할 거야.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민혁이가 있잖아. 그것이 그가 나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그는 아들이 자신의 빈자리를 채워줄 것이라고,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굳게 믿으며 눈을 감았다. 여보, 당신이 틀렸어요. 나 혼자가 됐어. 당신이 그렇게 믿었던 아들이 나를 버렸어요. 나는 낡은 스웨터를 부둥켜 안고 소리 없이 오열했다. 남편에 대한 그리움,
아들에 대한 원망, 내 처지에 대한 서러움이 한데 뒤엉켜 심장을 갈갈이 찢어놓는 듯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아왔는가? 내 인생은 무엇이었는가? 한참을 울고 나니 문득 텅 빈 기분이 들었다. 내 인생을 지탱해온 두 개의 기둥, 남편의 아내와 민혁의 어머니라는 역할. 한 기둥은 이미 무너졌고 다른 한 기둥은 내 손으로 나를 밀어내버렸다. 이제 나는 누구인가? 박수진. 그 이름 석자 외에 나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벽에 걸린 거울 속으로 낯선 여자의 모습이 비쳤다. 머리는 하얗게 새고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하며 눈은 깊은 슬픔으로 텅 비어 있는 여자. 나는 그 여자를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았다. 한평생을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어머니로 살아온 한 여자의 초라한 마지막 모습이었다. 이 벽들은 단순한 시멘트 벽이 아니었다. 나의 지나온 세월, 나의 모든 희생과 사랑, 그리고 배신으로 쌓아 올린 기억의 벽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 벽 안에 영원히 갇혀버렸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다. 하루가 1년 같았고 일주일은 10년처럼 느껴졌다. 이곳에서의 삶은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정확하고 기계적으로 돌아갔다. 아침 7시에는 혈압 체크, 8시에는 아침 식사, 10시에는 활기찬 실버 체조 시간, 오후에는 노래 교실이나 공예 수업 같은 프로그램이 있었다. 저녁 식사 후에는 다 함께 텔레비전을 보거나 몇몇은 모여 화투를 쳤다. 모든 것이 질서정연했고 모든 사람의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깊은 공허함을 나는 볼 수 있었다. 나는 그 톱니바퀴의 일부가 되기를 거부했다. 나의 저항은 소리 없는 방식이었다. 아침 식사를 마치면 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신 방으로 돌아왔다. 창가 의자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내다보는 것이 내 하루의 전부였다. 직원들은 몇 번이고 나를 찾아와 프로그램 참여를 권유했다. 어르신, 오늘은 즐거운 민요 교실이 열리는 날이에요. 다른 분들과 어울리시면 기분 전환도 되고 좋으실 거예요. 그들의 목소리는 언제나 친절했지만 나는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억지로 끌고 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에 그들도 몇 번 권하다가 이내 포기했다. 나는 그들이 뒤돌아서며 작게 한숨을 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아마도 그들은 나를 적응하지 못하는 까다로운 노인 정도로 생각했을 것이다. 상관없었다. 거짓된 웃음을 강요당하느니 차라리 고독을 택하는 편이 나았다. 가끔은 답답한 마음에 건물 라운지에 나가 앉아있기도 했다. 그곳에서 나는 다른 노인들을 관찰했다. 그들은 저마다의 사연을 품고 이곳에 와 있었다. 자식들이 모두 이민을 가고 홀로 남았다는 할머니, 치매에 걸린 아내를 돌보다 지쳐 함께 입소했다는 할아버지, 그리고 나처럼 자식들에게 등 떠밀려 온 사람들.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일종의 권력자처럼 행세했다. 그들은 주말에 자식들이 사온 비싼 과일이나 떡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며 손주들의 사진을 자랑했다. 그들의 목소리는 언제나 컸고 얼굴에는 은근한 자부심이 서려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다른 노인들의 눈에는 부러움과 쓸쓸함이 뒤섞여 있었다. 대부분은 나처럼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말없이 창밖을 보거나 초점 없는 눈으로 텔레비전 화면을 응시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말을 걸지 않았지만
침묵 속에서 깊은 동질감을 느끼고 있었다. 우리는 모두 세상의 중심에서 밀려난 섬과 같은 존재들이었다. 일요일 오후 민혁이와 지연이가 찾아왔다. 일주일 만의 방문이었다. 그들은 값비싸 보이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다. 어머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식사는 잘 하시고요? 지연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살갑게 안부를 물었다. 민혁은 여전히 내 눈을 피했다. 여긴 어떠세요? 지내실만 하세요? 필요한 건 없으시고요. 필요한 것. 나는 나직이 되물었다. 내 목소리는 쇠를 긁는 것처럼 거칠었다. 내 집이 필요하다. 내 아들이 필요하고 너희가 앗아간 내 인생이 필요해. 마음속으로 외쳤지만 입 밖으로는 내뱉지 않았다. 대신 나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괜찮다. 다들 친절하고 시설도 좋구나. 내 대답에 지연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민혁은 그제야 조금 마음이 놓이는지 의제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꺼보세요. 어머니도 좋아하시잖아요. 저희 결정이 틀리지 않았죠. 지연은 남편을 향해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그들은 30분 남짓 머물다 떠났다. 대화는 대부분 지연이가 주도했다. 자신의 회사 이야기, 새로 산 자동차 이야기, 주말에 다녀온 골프장 이야기, 나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들만의 세상 이야기였다. 나는 그저 벽에 걸린 그림처럼 앉아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다. 그들은 나를 보러 온 것이 아니었다. 자신들의 죄책감을 덜기 위해 자식된 도리를 다하고 있다는 자기 위안을 얻기 위해 온 것뿐이었다. 그들이 돌아간 후 방 안에는 더 깊은 적막이 내려앉았다. 그들이 남기고 간 과일 바구니에서는 달콤하지만 역겨운 냄새가 났다. 나는 그 바구니를 그대로 복도에 내놓았다. 절망의 늪처럼 나를 잠식해 들어오던 어느 날 오후였다. 방 안에 놓인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나는 깜짝 놀라 전화기를 쳐다보았다. 이곳에 온 이후로. 이 전화기가 울린 것은 처음이었다. 민혁일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 아니면 마음을 바꿔 나를 데리러 온 것일까? 헛된 기대감이 심장을 두근거리게 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박수진 어르신 댁 맞나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젊고 발랄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는 목소리였다. 누구 신지 어머. 저예요. 어르신 아랫집 사는 이은주요. 기억나세요? 은주, 내 아랫집에 사는 젊은 엄마. 남편 없이 혼자 어린 딸을 키우는. 언제나 밝고 씩씩했던 그 젊은 엄마였다. 은주 씨, 어쩐 일이에요? 나는 나도 모르게 반가운 마음에 목소리가 조금 들떴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지금 깍두기를 담그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어르신께서 주신 깍두기가 너무 맛있어서요. 죄송하지만 어떻게 담그시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요리에는 영 소질이 없어서. 그녀는 수줍은 듯 말꼬리를 흐렸다. 깍두기. 그 말을 듣는 순간 잊고 있던 감각들이 되살아나는 듯 했다. 물을 써는 소리. 고춧가루의 매콤한 냄새. 새우젓의 짭짤한 맛. 나는 잠시 눈을 감고 예전 부엌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별거 아니에요. 우선 문은 너무 크지 않게.
손가락 2마디 크기로 깍둑 썰기하고 소금이랑 설탕에 1시간쯤 절여요. 물이 생기면 따라 버리지 말고 거기에 그대로 양념을 하는 게 중요해요. 나는 무의식적으로 레시피를 읊기 시작했다. 내 목소리는 어느새 활기를 되찾고 있었다. 양념은 고춧가루 넉넉히 넣고 다진 마늘이랑 생강 조금, 그리고 새우젓으로 간을 맞춰요. 멸치 액젓을 조금 넣어도 감칠맛이 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데 사과나 배를 반쪽쯤 갈아서 넣어봐요. 그러면 설탕을 많이 안 넣어도 시원하고 달큼한 맛이 나요. 수화기 너머에서 은주 씨가 감탄하는 소리가 들렸다. 와, 사과를 넣는 거였군요. 어쩐지 어르신 깍두기는 뭔가 다르다 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어르신, 덕분에 맛있는 깍두기를 담글 수 있겠어요. 천만에요.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네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속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전화는 그렇게 끝나는 듯 했다. 그런데 수화기를 내려놓으려던 순간 은주 씨가 무심코 물었다. 그런데 어르신, 혹시 어디 멀리 여행 가셨어요? 며칠째 대게 불도 꺼져 있고 조용해서요. 대액 앞 화분들도 좀 마른 것 같고요. 그 순진한 물음이 내 심장을 내리쳤다. 다에게 불도 꺼져 있고 조용해서요. 화분들도 좀 마른 것 같고요. 그랬다. 나는 내 집에서 부재 중인 사람이었다. 내가 없다는 사실을, 내 빈자리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었다. 그것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웃이. 내 존재가 그저 공기처럼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 누군가는 나의 부재를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거대한 파도처럼 나를 덮쳐왔다. 네. 잠시 바람 좀 쐬러 멀리 와 있어요. 나는 간신히 거짓말을 둘러댔다. 그러시구나. 좋은 시간 보내고 오세요. 다녀오시면 제가 담근 깍두기 맛보여 드릴게요. 은주 씨는 밝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뚜뚜뚜 하는 신호음이 방 안의 침묵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나는 수화기를 든 채 한참을 서 있었다. 그러다 천천히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나는 울지 않았다. 대신 내 안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조용히 싹 트는 것을 느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다. 그것은 의지였다. 살아야겠다는,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는 조용한 결심. 나는 창가로 다가가 창문을 열었다. 규정상 창문은 15cm 남짓밖에 열리지 않았다. 그 좁은 틈으로 바깥에 차가운 공기가 밀려 들어왔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소독약 냄새가 아닌 진짜 세상의 공기였다. 나는 어둠이 내린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늙고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며칠 전과는 무언가 달라져 있었다. 텅 비어있던 눈동자에 희미한 빛이 감돌기 시작했다. 그것은 희망의 빛이라기보다는 차갑게 타오르는 불씨에 가까웠다. 화분들도 좀 마른 것 같고요. 은주 씨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내가 돌보지 않으면 내 난초들은 말라 죽을 것이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다. 내가 나 자신을 포기하면 이대로 시들어 버릴 것이다. 나는 돌아가야만 한다. 내가 있던 자리로, 내 손길을 필요로 하는 내 집으로, 설령 그 집이 이제 내 것이 아닐지라도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다. 이것은 더 이상
아들에 대한 원망이나 배신감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박수진이라는 한 인간의 마지막 남은 존엄에 관한 문제였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잠을 설쳤지만 뒤척이지 않았다. 나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그리고 단호하게 내일 아침 내가 해야 할 일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이 지독한 침묵에 아주 작은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어젯밤 세운 계획은 간단했다. 먼저 알아야만 했다. 내가 처한 상황을, 나를 둘러싼 이 세계의 법칙을. 무지는 사람을 무력하게 만들고 무력함은 절망을 낳는다. 더 이상 그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릴 수는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처음으로 식사를 남기지 않았다. 맛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싸우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밥을 먹고 방을 나와 곧장 1층 로비에 있는 도서관으로 향했다. 묵카페라는 이름이 붙은 그곳은 이름과는 달리 책보다 잡지가 더 많았고 이용하는 사람도 거의 없어 늘 한산했다. 구석에는 컴퓨터 2대가 놓여 있었다.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았다. 태어나서 컴퓨터를 써본 것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민혁이가 어렸을 때, 가끔 그들의 어깨 너머로 구경한 것이 전부였다. 마우스를 잡은 손이 어색하게 떨렸다.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잠시 망설이다. 나는 지나가던 젊은 직원을 붙잡았다. 저기요, 미안하지만 나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내가 컴퓨터를 잘 몰라서. 직원은 친절하게 내 옆에 앉아 컴퓨터 전원을 켜주었다. 바탕화면에는 여러 개의 아이콘이 떠 있었다.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인터넷이라는 것 좀 하고 싶은데. 검색을 좀 해보려고? 네. 어떤 걸 검색하시겠어요? 나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내가 갇혀있는 이 장소의 이름을 말했다. 힐링케어 센터. 직원은 익숙하게 검색창에 이름을 입력하고 엔터를 쳤다. 화면에는 곧 수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왔다. 공식 홈페이지, 홍보기사, 입주 후기 블로그. 나는 직원의 도움을 받아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갔다. 화려한 사진들과 함께 시설에 대한 장점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나는 그런 것들에는 관심이 없었다. 내가 찾고 있는 것은 단 하나였다. 혹시 이곳에 들어오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알 수 있을까요? 내 질문에 직원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입소 안내라는 메뉴를 클릭했다. 화면에는 표 하나가 나타났다. 보증금과 월 이용료가 등급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나는 표에 적힌 숫자들을 보고 숨을 멈췄다. 가장 저렴한 다인실조차도 내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었다. 하물며 내가 머무는 이 1인실의 보증금과 월 이용료는 평생을 아끼고 모아도 만져보기 힘든 거금이었다. 이게 정말인가요? 네. 어르신, 저희 센터가 국내에서는 최고 수준의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해서요. 비용이 좀 높은 편이긴 합니다. 직원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하고는 다른 어르신이 부른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멍하니 화면의 숫자들을 바라보았다. 민혁이의 월급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그렇다면 이 돈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아들 내외가 평생 모은 돈을 나를 위해 다 쓴 것일까? 아니. 그럴 리가 없었다. 지연이의 성격에. 그토록 현실적인 아이가 그런 무모한 짓을 할 리가 만무했다. 불길한 예감이 심장을 옥죄어 왔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움직여 새로운 검색창을 열었다. 그리고 한 글자 한 글자 내 평생의 주소를 입력했다. 내가 살던 아파트의 이름, 동, 호수, 그리고 그 뒤에 부동산이라는 단어를 덧붙였다. 수많은 부동산 매물 정보 사이트가 나타났다. 나는 그중 가장 위에 있는 사이트를 클릭했다. 그리고 아파트 주소를 다시 입력했다. 잠시 후 화면에 익숙한 아파트 단지에 정형 사진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아래로 내 심장을 멎게 하는 글자들이 떠 있었다. 거래 완료. 나는 눈을 비볐다. 잘못 본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글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매매가, 계약일, 심지어 어느 부동산을 통해 거래되었는지까지 상세한 정보가 버젓이 적혀 있었다. 계약일은 불과 3주 전이었다. 내가 이곳에 오기 바로 일주일 전,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손발이 차갑게 식고 호흡이 가빠졌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아들이 걱정하던 내 건강, 며느리의 과한 친절, 값비싼 식사와 건강검진이라는 거짓말, 그리고 이 터무니없이 비싼 요양원의 비용, 모든 것이 이 거래 완료라는 네 글자로 설명되었다. 그들은 내 집을 팔았다. 남편과 나의 피와 땀이 서린 곳, 우리 가족의 역사가 담긴 곳, 내 남은 인생을 의탁하려 했던 나의 마지막 보금자리를 내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나를 완벽하게 속이고 그들은 내 모든 것을 빼앗아 버렸다. 그리고 그 돈으로 나를 이곳에 가둬버린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짐이 되기 때문이 아니었다. 내 건강을 염려해서도 아니었다. 그들은 그저 내 집이, 내 재산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 순간 희미한 기억 하나가 안개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몇 달 전의 일이었다. 민혁이가 서류 몇 장을 들고 나를 찾아왔었다. 어머니, 이거 그냥 간단한 서류인데요. 은행 업무 보려면 인감증명이랑 위임장이 좀 필요해서요. 어머니께서 일일이 은행 다니시기 번거로우니까 제가 대신 처리해 드리려고요. 여기 도장만 좀 찍어주세요. 나는 아들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다. 평생을 믿고 의지해온 아들이었다. 나는 그가 가리키는 곳에 내 인감도장을 꾹 눌러주었다. 서류의 내용은 읽어보지도 않았다. 내 아들이 하는 일인데 무슨 문제가 있으랴 하고 생각했다.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나의 무지한 신뢰가, 맹목적인 사랑이 그들에게 나를 팔아넘길 무기를 쥐어준 셈이었다. 나는 내 손으로 직접 내 무덤을 판 것이다. 슬픔이 지나가자 차가운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심장이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다. 이것은 사기였고 강탈이었다. 아들이 어머니를 상대로 저지른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비열한 범죄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알아볼 것은 없었다. 모든 진실은 저 차가운 화면 속에 명백하게 드러나 있었다. 나는 도서관을 나와 조금 전과는 다른 걸음걸이로 복도를 걸었다. 허리는 꼿꼿하게 펴졌고 발걸음에는 힘이 실렸다. 두려움과 혼란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서리빨 같은 결의가 자리 잡았다. 방으로 돌아온 나는 곧장 전화기로 향했다. 그리고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민혁이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태연했다.
나는 그 위선에 치가 떨렸다. 하지만 내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나다. 미녀가 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어디 불편하세요? 아니,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다. 네, 말씀하세요. 내일 여기로 좀 오너라. 너 혼자 오지 말고 지연이도 같이 와. 내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애원도, 분노도 아니었다.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통보였다. 내 말투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는지 민혁이가 잠시 머뭇거리며 물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라도 와서 들으면 된다. 내일 오전에 바로 오너라. 기다리겠다. 나는 그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더 이상 그 아이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다. 수화기를 내려놓자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이제 전쟁은 시작되었다. 내게는 아무런 무기도 없었다. 돈도, 법률 지식도, 내 편이 되어줄 사람도 없었다. 내게 있는 것이라고는 짓밟힌 인생과 마지막 남은 한 줌의 존엄성뿐이었다. 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하늘은 여전히 높고 푸르렀다.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평화롭게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어제의 내가 아니었다. 슬픔에 잠겨 울기만 하던 무력한 노인은 죽었다. 이제 나는 내 인생의 값을 묻기 위해, 내 존엄을 되찾기 위해 싸워야만 했다. 설령 이 싸움의 끝이 완전한 파멸일지라도 이대로 쓰러져 갈 수는 없었다. 그날 나는 내 인생을 걸고 마지막 도박을 하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오전 약속한 시간에 맞춰 아들 내외가 방으로 들어섰다. 어제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두 사람의 얼굴에는 어색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지연의 손에는 또다시 백화점 로고가 찍힌 쇼핑백이 들려 있었지만 나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오셨어요. 앉으세요. 나는 창가 의자에 앉은 채로 방 안에 있는 작은 소파를 가리켰다. 내 목소리는 물처럼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얼음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두 사람은 마지못해 소파에 앉았다. 불편한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지연이었다. 어머니, 무슨 하실 말씀이 있다고 혹시 어디 불편하신 데라도 있으세요? 그녀는 애써 평소에 상냥한 며느리 역할을 연기하려 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연극에 어울려줄 생각이 없었다. 내 몸은 괜찮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불렀어요. 나는 탁자 위에 놓아두었던 종이 한 장을 그들 앞으로 밀었다. 어제 내가 도서관에서 인쇄한 내 아파트의 부동산 거래 내역이었다. 이게 뭔지 알겠어요. 지연은 종이를 집어들었다. 그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노련한 포커 선수처럼 금세 표정을 갈무리했다. 반면 옆에서 함께 종이를 들여다본 민혁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어머니, 이게 민혁이 말을 잇지 못하고 더듬거렸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내 시선을 피하지 못하는 그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다. 어제 내가 직접 확인했어요. 내 집이 팔렸더군요. 내가 이곳에 오기 일주일 전에요. 아주 좋은 값에 팔았던데. 축하해야 할 일인가요? 내 목소리는 비아냥거림 없이 차분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
더 날카롭게 그들의 심장을 찔렀을 것이다. 지연은 재빨리 정신을 수습하고 방역에 나섰다. 어머니, 오해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어머니 몰래 집을 팔아치운 게 아니에요. 이건 어머니의 자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효율적인 관리나는 코웃음을 쳤다. 내 평생이 담긴 집을 팔아치우고 그 돈으로 나를 이런 곳에 가둬놓는 게 당신들이 말하는 효율적인 관리인가요? 가둬놓다니요. 말씀이 너무 심하시잖아요. 여긴 어머니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를 위한 최상의 공간이에요. 그 집. 어머니 혼자 관리하시기 얼마나 힘드셨어요. 난방비 걱정, 수리 걱정, 이제 그런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내시면 되잖아요. 결국 그 집 판 돈도 다 어머니를 위해 쓰이는 거고요. 저희가 그 돈을 빼돌리기라도 했나요? 그녀의 논리는 정연했고 목소리는 당당했다. 한순간 내가 정말 배은망덕한 노인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녀의 말에 휘둘리지 않았다. 그렇게 내 건강과 안전을 생각했다면 왜 나에게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죠? 왜 나를 속여서 이곳에 데려와야만 했죠? 내 집을 처분하는 중대한 일을. 왜 주인인 나 모르게 당신들 멋대로 결정했냐는 말이에요. 내 추궁의 지연은 잠시 말이 막혔다. 그녀는 민혁을 툭 치며 눈짓을 보냈다. 어서 당신이 나서서 설명하라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민혁은 마른 침을 삼키며 어렵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그건 어머니께서 반대하실 것 같아서 그랬어요. 어머니 성격에 저희가 이런 말씀 드리면 괜찮다고. 돈 아깝다고 절대 안 오시려고 할 테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반대할 것 같아서. 그럼 내 의사는 무시해도 된다는 뜻이었니? 나는 시선을 민혁에게 고정한 채 물었다. 민혁아, 너는 기억하니 몇 달 전에 네가 서류 몇 장을 들고 와서 도장을 찍어달라고 했던 거. 은행 일 때문에 필요하다고 했지. 나는 네가 하는 일이니까. 의심 한 번 하지 않고 도장을 찍어주었다. 그게 집을 팔기 위한 위임장이었다는 것도 나는 어제 처음 알았다. 내 말에 민혁의 고개가 푹 숙여졌다. 그의 어깨가 잘게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의 신뢰를, 어머니의 사랑을 그렇게 이용해야만 했니? 네가 돈이 필요했다면, 사업이 어려웠다면 그냥 솔직하게 와서 말했으면 됐잖아. 그럼 내가 집을 팔아서라도 너를 도왔을 텐데 왜 이런 방법을 써야만 했어? 나의 목소리가 끝에 가서는 조금 떨렸다. 분노 속에서도. 아들에 대한 연민과 슬픔이 고개를 들었다. 나는 그가 망가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다. 그가 비겁한 사기꾼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때 침묵을 지키던 지연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짜증이 섞여 있었다. 어머니, 자꾸 민혁 씨만 나무라지 마세요. 이 모든 건 저와 함께 결정한 일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께서 선뜻 집을 팔아서 저희를 도와주셨을까요? 아니요. 어머니는 평생을 아끼고 절약만 하셨지. 저희가 힘들 때 먼저 손 내밀어 주신 적은 없으셨잖아요. 저희도 이제 저희 가정을 꾸려야 하고 아이도 키워야 해요. 언제까지 부모님 눈치만 보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그녀는 모든 책임을 내게 돌리려 했다. 내가 자식들에게 충분한 경제적 지원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교묘한 논리였다. 그래서 내 집을 빼앗을
권리가 당신들에게 있다는 건가요? 빼앗다니요. 이건 합법적인 재산의 이전이에요. 그리고 그 재산은 어차피 나중에 저희가 물려받을 거였잖아요. 조금 일찍 유산을 정리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까요? 유산,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내 안의 마지막 남은 정마저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숨을 쉬고 생각하고 느끼는 사람이다. 그런데 저들은 이미 나를 죽은 사람 취급하고 있었다. 나의 존재는 그들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오직 내가 남길 재산만이 그들의 관심사였던 것이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더 이상 대화는 무의미했다. 내가 당신들과 이 이야기를 하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나는 어제와 같이 차갑고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내가 왜 당신들을 불러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들의 얼굴을 살폈다. 두 사람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혹감과 함께 희미한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나, 변호사를 만났어요? 법률구조공단이라는 곳에 가서 상담을 받았죠. 물론 거짓말이었다. 나는 아직 변호사를 만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진실보다 더 큰 위력을 발휘할 거짓말이었다. 변호사가 그러더군요. 이건 명백한 사기죄와 재산 갈취에 해당될 수 있다고요. 아들이 부모의 재산을 동의 없이 처분하고 그 부모를 요양시설에 유기한 사건이라고요. 형사 처벌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내 말이 끝나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지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그 당당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쳐다보며 중얼거렸다. 거짓말, 어머니께서 어떻게 자기 아들을 고소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왜 못할 거라고 생각하죠? 당신들이 나에게 한 짓을 생각해봐요. 이건 이제 가족 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법의 문제죠. 바로 그 순간이었다. 푹 숙이고 있던 민혁의 어깨가 거칠게 들썩이기 시작했다. 흐느끼는 소리가 그의 입에서 새어나왔다. 처음에는 작은 신음 같던 소리가 이내 억누를 수 없는 통곡으로 변해갔다. 어머니,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흐흑. 민혁은 소파에서 굴러떨어지듯 내려와 내 발치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얼굴을 바닥에 파묻고 울부짖었다. 제가 미쳤었나 봐요. 사업이 망해서 빚더미에 앉게 되니까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지연이가 이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의 울음소리에는 변명이나 자기 연민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비겁함과 나약함에 대한 처절한 자각이자 뒤늦은 후회였다. 지연은 무릎 꿇고 우는 남편의 모습을 만견자실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계획은 완벽했지만 단 한 가지를 계산하지 못했다. 바로 내 아들에게 아직 일말의 양심이 남아 있었다는 사실을. 나는 무릎 꿇고 우는 아들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눈물이 나지 않았다. 동정심도 잃지 않았다. 그저 깊고 깊은 슬픔만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내 아들, 내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내 아들이 저렇게 망가져 있었다. 방 안에는 아들의 처절한 울음소리만이 가득했다. 나는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이 길고 잔인한 싸움의 첫 번째 장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나는 이겼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잃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쓰러지지 않고 서 있었다. 방 안의 권력 관계는 이제 완전히 역전되었다. 아들의 울음은 한참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고 축축하게 가라앉았다. 나는 그저 가만히 서서 내 발치에서 무너져 내린 아들의 작은 등을 내려다보았다. 한때는 저 등이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산처럼 느껴졌던 때가 있었다. 이제 보니 저 등은 위태롭게 흔들리는 갈대와 같았다. 지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모든 감정이 거세되어 있었다. 계산이 빗나갔을 때의 당혹감, 모든 것을 망쳐버린 남편에 대한 원망,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뒤섞여 그녀의 표정을 잿빛으로 만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음을 깨달은 것이다. 일어나거라. 내가 나직이 말했다. 내 목소리에 아들의 울음이 조금 잦아들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그의 얼굴은 40살 가장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처참했다. 우는 걸로 해결될 일은 아무것도 없다. 네가 저지른 일, 이제부터 네가 수습해야지. 내 말은 용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현실을 직시하라는 냉정한 요구였다. 민혁은 아내의 부축을 받아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후의 일들은 한편의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연극처럼 진행되었다. 나는 내가 요구할 것들을 명확하게 밝혔다. 첫째, 당장 이곳에서 나갈 수 있게 해달라. 둘째, 당신들이 팔아버린 내 집값의 정당한 몫을 돌려달라. 전부를 돌려달라고는 하지 않았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미 빚을 갚고 이 요양원에 비싼 보증금을 치르느라 상당 부분을 썼을 터였다. 하지만 내 남은 인생을 스스로 꾸려나갈 최소한의 자금은 받아내야만 했다. 만약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나는 예정대로 변호사를 통해 당신들을 고소할 것이다. 내 아들을 내 손으로 감옥에 보내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할 거야. 내 단호한 태도에 지연은 결국 고개를 숙였다.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녀에게 시어머니를 사기친 파렴치한 며느리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그날 이후 나는 정말로 변호사를 찾아갔다. 은주 씨의 도움이 컸다. 그녀는 내 이야기를 듣고는 자신의 일처럼 분개하며 구청에서 운영하는 무료 법률 상담소를 알아봐 주었다. 상담소의 젊은 변호사는 내 사연을 듣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나에게 몇 가지 법적인 절차와 내가 가질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나는 내가 얼마나 세상 물정에 어두웠는지, 그리고 나의 무지가 어떤 비극을 낳았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아들 내외와의 협상은 지루하게 이어졌다. 그들은 변호사를 통해 합의서를 보내왔다. 처음에는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을 제시했다. 나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몇 번의 서류가 오고 간 끝에 우리는 마침내 합의점에 도달했다. 내가 팔린 집값의 60%를 돌려받는 조건이었다. 그것은 내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그들과 얽히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컸다. 나는 그 돈으로 내 남은 삶을 새로 시작하기로 했다. 이곳을 떠나던 날, 날씨는 이상할 만큼 화창했다. 나는 내 작은 짐 가방 하나를 들고 정문을 나섰다. 나를 마중 나온 사람은 은주 씨였다. 그녀는 내 손을 꼭 잡으며 환하게 웃었다. 고생 많으셨어요. 어르신, 이제 다 괜찮을 거예요. 그녀의 따뜻한 손과 미소에 그동안 억눌러 왔던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다. 나는 고개를 들어 파란 하늘을 보며 애써 눈물을 삼켰다. 은주 씨는 자신의 작은 채 나를 태우고 내가 새로 얻은 집으로 향했다. 그녀가 발품을 팔아 구해준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동네의 작은 원룸이었다. 보증금을 내고 나니 수중에 남은 돈은 많지 않았지만 상관없었다. 이제 이곳은 온전히 나만의 공간이었다. 누구의 허락도, 동의도 필요 없는 나의 성이었다. 집은 작고 낡았지만 햇볕이 잘 들었다. 나는 며칠에 걸쳐 집을 청소하고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살림살이를 들였다. 작은 침대와 식탁, 그리고 옷장, 텅 비어 있던 공간이 조금씩 나의 온기로 채워져 갔다. 어느 날 오후, 은주 씨가 커다란 화분 몇 개를 낑낑거리며 들고 왔다. 내가 예전 집에 두고 온 난초들이었다. 어르신 안 계시는 동안 제가 물 주고 돌봤어요. 다행히 하나도 안 죽고 잘 자랐네요. 나는 화분들을 받아들었다. 그 중에는 나와 함께 요양원에 갔던 보랏빛 호접란도 있었다. 낯선 곳에서 시들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남아준 생명들이 고맙고 대견했다. 나는 가장 햇볕이 잘 드는 창가의 난초들을 나란히 놓아주었다. 텅 비었던 창가가 순식간에 화사해졌다. 그날 이후로 내 삶은 느리고 조용하게 흘러갔다. 아침에 일어나 난초에 물을 주고 동네 시장에 가서 창어리를 사고 손수 밥을 지어 먹었다. 저녁에는 텔레비전을 보거나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을 읽었다. 가끔은 은주 씨와 그녀의 어린 딸이 놀러와 함께 저녁을 먹기도 했다. 아이의 제잘거리는 소리는 텅 빈 내 집에 오랫동안 잊혔던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민혁이에게서는 몇 번 연락이 왔다. 죄송하다는 말, 용서해달라는 말을 반복했다. 나는 그의 전화를 피하지는 않았지만 살갑게 받아주지도 않았다.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네가 평생을 안고 가야 할 너 자신의 몫이다. 나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아들을 미워하는 마음은 많이 무뎌졌지만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다. 깨진 거울은 다시 붙일 수 없듯이. 한번 무너진 신뢰는 결코 완벽하게 회복될 수 없었다. 어쩌면 시간이 아주 많이 흐른 뒤에 우리는 서로를 조금 더 편안하게 마주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나에게는 나 자신을 돌보고 내 상처를 보듬을 시간이 필요했다. 계절이 몇 번 바뀌었다. 나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서예 교실에 등록했다. 젊었을 때 잠시 배웠던, 잊고 있던 취미였다. 벼루에 먹을 갈고 화선지에 붓을 내디딜 때면 모든 시름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온해졌다. 내 글씨는 아직 서툴렀지만 한 획 한 획 그어 내려갈 때마다 내 삶을 새로 써 내려가는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놀라운 일을 발견했다. 창가에 놓아두었던 호접란 화분에서 새로운 꽃대가 자라나고 있었다. 아주 작고 연약하지만
분명한 생명의 신호, 앙상한 가지 끝에서 도단한 그 연두빛 새싹은 마치 나에게 보내는 위로 같았다. 나는 의자를 가져와 창가에 앉았다. 따스한 아침 햇살이 내 얼굴 위로 쏟아져 내렸다. 나는 눈을 감고 그 온기를 온전히 느꼈다. 험난한 겨울이 지나고 마침내 내 인생에도 작은 봄이 오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어머니도 아니었다. 나는 그저 나, 박수진이었다. 잃어버렸던 내 이름을 되찾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 과정은 아팠고 때로는 절망스러웠다. 하지만 나는 결국 해냈다. 나는 이제 혼자다. 하지만 외롭지 않다. 내 곁에는 나의 작은 집이 있고 나를 지켜봐주는 난초들이 있고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는 좋은 이웃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믿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내가 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맑고 푸르렀다. 나는 새로 돋아난 저 연약한 새싹이 튼튼하게 자라나. 언젠가는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것을 알고 있었다. 나의 남은 날들도 그러하리라. 화려하지는 않더라도 소박하고 단단하게 나만의 향기를 지닌 꽃을 피워내리라.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내 인생의 두 번째 장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